삼인 삼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비 오던가요? 오실 때? 저는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예. 저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비를 또 피해 다니시는구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걸 누구한테 여쭤볼까 싶었는데 우리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예. 좀 전에 알란 워크의 드럼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노래인데. 저는 옛날 우리 트로트밖에 몰라요. 트로트? 예. 트로트 세대세요? 예. 아니 그렇게 고연배는 아니시잖아 사실. 좋아하시는 장르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르가 트로트였나. 요즘 노래도 좀 듣고 이 노래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럼이라는 노래. 아 지금 틀어줄 줄 알고 귀를 쫑긋 하신 거구나. 최 소장은 알았어요 이 노래? 아니, 몰랐습니다. 아 그래? 예. 트로트예요? 저는 트로트 더하기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배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 예. 김광석, 이문세 언저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 정도면 세대가 맞겠다 그죠? 우리 뭐 박성민 최고는 당연히 알 테고. 네. 자 가장 뜨거운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김규환 논세실장, 10에서 논세실장이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 약간 재구성해서 보냈는데 팩트예요? 맞아요? 큰 취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원문도 보셨어요?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은 있다고 아세요? 예, 대충 뭐 취지는 이게 비슷할 거로 봅니다. 그래요? 예.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뭐 빠뜨린 내용도 있다면서요? 좀 예민한 건. 빠뜨린 거는 이제 그 TV조선이 보도를 했고요. 네. 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월 달에. 한두 줄 빠뜨린 게 있는데 뭐 크게 그 내용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문자 보냈다는 1월 달에 보도가 됐어요 이미? 예, 그 문자를 5번 중에 한 번은 이게 TV조선에서 한동훈한테 보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 문자가 이제 그 5번 있고요. 몇 개 보셨어요? 저는 원문을 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또 다 봤다고 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좀 따끈따끈 거 하나 알려주실 거 없어요? 눈치를 보시는 거 보니까 잘하면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용은 맞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 보냈는데 그럼 이게 재구성함 이런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 답은 안 했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듣고 격노하셨고 예. 그래서 너 나가라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예. 딱 그겁니까? 예. 근데 그 문자 안 읽었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물론 이제 그 문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네.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그 마포에 마치 공천을 전략 공천할 것처럼 네. 김경률 절차에 반하잖아요. 네. 이런 게 그 문자하고 겹쳐서 네. 아마 신뢰를 철회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만약에 사과할 일이 있다 영부인께서 있으면 제가 정문석을 했잖아요. 예. 저한테 얘기해야 되거든. 정문석하고 좀 상의를 하고 비서실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 보자 이러면 이제 정문석이 당에 가서 협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대요? 근데 요게요. 정무수석을 왜 패싱합니까?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공적 라인, 사적 라인인데 네. 아마 이제 그 저는 이래봐요. 결론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제 그 카톡이 몇백 번 놓잖아요. 그런 보도 있었죠. 그것도 팩트입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사적으로 봐요. 사적이다. 검찰총장의 부인이 부하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뭐 사건 이야기나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적이에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은 저는 공적인 지위로 봐요. 그러니까 외국 순방도 비용 대주고 다 이게 보좌하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면 저는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정무수석 거쳐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옛날부터 이게 오랜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아마 상의하려고 문자를 몇 번 보낸 것 같아요. 이걸 사적 관계는 안 한다. 근데 검찰총장 부인 때는 왜 그러면 카톡을 하죠? 이걸 안 한다고 이게 저는 문자를 읽고 씹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게 그 한 위원장이 저는 경솔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묘하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천사님 어떠세요?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뭐 듣다 보면은 또 그런 점이 있는데 다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검사 시절에는 그게 우리가 사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사적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만나는 것도 뭐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인 걸 수도 있는데 다만 사안이 공적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우리 뭐 떡볶이 먹자 무슨 뭐 김치찌개 먹자고 한 문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사안 자체가 어떤 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적 사안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총선 한복판에서 총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실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뜻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상태였어요. 국민 눈높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공적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이 공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건 정말 선거 한복판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공적 사안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퍼져서 지금 최혜병 문제와 관련돼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과거 검사 시절과랑은 조금 구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요? 이게 공개되는 게 정치권에서 추론해 보면 저게 누구한테 이익이냐를 따져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산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죠. 그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이게 김건희 여사 측이 아니면 이게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솔직히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뭐 지금 시점에서 공개할 이유가 없죠. 공개할 거였으면 그 몇 달 전에 문자가 왔을 때 공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계기는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 민감한 전당대회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한동훈 후보가 이미 안 그래도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자충수를 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총선 참패 책임론과 이제 연결돼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문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익십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싶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지침을 안 줘서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총선에 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저는 멈추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할 계기는 충분했고요. 왜냐하면 명품백 받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사과할 타이밍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께서 공식적으로 등판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나서서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론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문자 익십 사건이 있고 나서도 대통령께서 KBS랑 대담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공식적으로 제대로 사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타이밍을 만드는 건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지의 문제지 한동훈 후보의 대답이 관건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의 피해자 코스프레다 생각합니다. 논리가 아주 야무진데요. 근데 저는 본질은요. 그때 뭐 사과했으면서 총선이 뭐 이기고 결과가 어떻고 저쩌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본질은요. 네. 과연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으로 봐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과 영부인 사이에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대통령실과 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걸 원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었다면 뭐 예를 들어 여사님 이거 공개적으로 정무수석실 통해서 한번 이게 논의하자. 또는 이게 아니면 여사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제가 이게 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해주는 게 저는 맞았다 보거든요. 근데 문자를 계속 씹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씹혀봐서 그 기분을 알아요. 문자 저도 씹혀보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김건희 여사 뭐 측에서 공개했든 어떻게 됐든 그럼 이게 신뢰가 깨졌다는 거 이런 정빙 아닙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구 잘못을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렵다. 옛날에 문자 씹은 사건부터 공개까지 했다면
더 신뢰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전당대에 엄청나게 파문을 몰고 오는 거죠. 지금 당원들 벌써 그게- 이게 노잖아요.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렇죠. 그때 뭐 지나간 거 총선 결과 이게 사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이게 지금도 깨어진 어려운 상태냐? 그럼 이게 이제- 당원들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기 당대표 선택의 기준은 예. 용산과의 신뢰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다. 그렇게 보는 당원도 아주 많고 많다. 그다음에 일부 당원은 또 이제 오히려 차별해 가지고 대통령을 밟고 확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당원도 있고 뭐 차별을 꼭 밟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무래도 이게 차별하다 보면 사뿐히 저리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시처럼 이게 아무래도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당원들도 양론돼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하고 이게 같은 이미지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 보수 중심으로는 오히려 그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신뢰 깨지면 되겠냐? 이게 지금 전당대회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가 일단은 이제 민심 잡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심 잡기 전당대회가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여심. 여사님의 마음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여심이라고 없는 그랬군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용도 참 구차하지만 방식도 너무나 지저분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 아니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지나서 너 그때 나한테 답장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대표되면 안 돼. 이거 되게 치졸한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만한 관계였다면 그건 나중에 알아서 뒤로 따로 풀면 될 일이지 이것을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제가 황당한 건 한동훈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도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여러 차례 사과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도 답인 거죠.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한테 답장을 주지 않았다. 나는 사과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근데 한동훈 때문에 사과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보낼 시간에 사과를 했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니까 직접 나섰으면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충수다. 제가 이제 그 여기저기 뭐 정치 분석 칼럼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약간 여론조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걸 많이 좀 종종 하거든요. 총선 전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 예컨대 그 지지율이 한 10% 중반대까지 빠졌는데 이전 이후로 봤을 때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빠졌는지 제가 좀 상세하게 봤는데 나는 보수다라고 답변하는 사람과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에서 거의 2배 가까이가 빠져요. 평균치 빠지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라는 핵심 보수층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금 당대표 경선이 있어서 한동훈 후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이제 자세한 데이터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와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다른 뭐 서울, 뭐 경기도 뭐 이렇게 그런 데보다 그래서 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대구 경북 유권자라 그러면 또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후보가 사이좋게 잘 위기를 극복하길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보수 쪽의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건 지표로도 제가 확인했다 하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 너 한동훈 좀 그만 좀 괴롭혀 라는 게 저는 보수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우리가 정치에서 뭐 익십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문자 가지고 여사 문자 가지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구설수하기 좋은 이슈예요. 설왕설래 되게 좋은 이슈인데 막 설왕설래 해가지고 한동훈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로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야 이거 왜 깐 거야? 누가 깐 거야? 그리고 도대체 의도가 뭐야? 하면은 회방 놓으려고 깐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야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직접 나서서까지 회방을 놓으려 그런데? 그래서 뭐랄까 차기를 어떤 그 지금 보수의 위기를 뭔가 극복하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있는 뭐 최병 특검이라든가 등등 그 이제 외부 또는 중도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러면 저는 결국은 논란은 한참 시끄러워지고 한참 깐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그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것처럼 저는 오히려 먹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 김건희 여사 안 되겠네 이 사람 무슨 뭐 끝까지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사까지 지금 뭐 뒤통수 치려고 공격하려고 뭔가 이 부부들은 그냥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사안까지 맞물려서 이게 뭔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리고 저는
어대안이 이걸로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지거든요. 소 변호사님 쓴웃음을 웃으셨는데. 제가 이게 재밌는 게요. 네. 방송 나와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진보 패널들이요. 전부 다 이게 한동훈 편을 들어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비판하면서 웃기잖아요.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요 문제나 요즘 이게 전당대회 가면 거의 한동훈 편을 민주당 편을 들어요. 그런데 보수 패널이나 보수 유튜브 가보면요. 이제 한동훈 끝났다 싸가지 없는 이 배신자 어떻게 문자를 씹어버려 저렇게 20년 동안 넥타이 사주고 찌개 끓여주고 형수 동생 하다가 문자까지 이 전부 이래요. 99%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보수 패널 유튜브들은 전부 이게 한동훈 욕하고 오히려 진보나 민주당 패널은 전부 이게 한동훈을 편드는 이런 이제 성향인데 저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보수청에서요. 그래도 저는 최병천 소장이 좀 달리 보는 게 그래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요. 그중에 부분 집합이 한동훈 지지율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되면 그중에 7, 80%가 한동훈을 동시에 지지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을 지지 안 하면서 한동훈만 지지하는 저는 이게 극소수로 봐요. 이거는 저는 그래 봐요. 지표나 제 정서 느낌으로도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과 완전히 대립하면요. 한 위원장이 저는 생존이 어렵다 봐요. 그래서 한 위원장도 지금 윤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반발을 못 하잖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안동훈 당시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에 그 이후에는 문자 주고받는 게 없습니까? 끊겨버렸습니까? 그때부터 신뢰 끊긴 게 아닐까요? 그때 땡이에요? 5번 씹히는데 또 보낼까요? 5번이에요? 그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 뭐 더 많은 있는 걸 걸 얘기해 알지만. 주셔야지. 더 있어요? 몇 번이요? 아니 뭐 진은정 한동훈 위원장 부인한테도 보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그쪽도 소통을 하나 보죠? 모르죠. 워낙 20년 이상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이니까 모르죠. 내용은 뭐예요? 예?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답이 없으니 부인한테? 예, 그럴 수 있겠죠. 거기도 씹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부부 일심동체 맞네. 이거 새로운 팩트입니까? 부인한테도 갔다는 게? 뭐 보도됐어요? 됐다고 하시는데 뭐 저 처음 저는 듣는데? 여기 와서 처음 듣긴 아니, 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요? 예, 예. 예.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그 기사를- 뉴스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뉴스에 없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줘요. 저는 이게 새로운 거. 김규환 실장보다 제가 훨씬 정보력이 낮아요. 왜 이러세요? 공인인데. 공인된 소식통인데 영산에 하나만. 없습니다. 최근에 이거 한동훈 위원장 한번 통화를 했어요. 누가? 제가요. 네. 왜? 2분 30초. 예? 네. 근데 전화 오시길래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잘 지내시고 변호사님이 하셨어요? 아니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좀 잘 지내시고 네. 그다음에 그 김경률 좀 이게 그다음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좌파에 넘어온 함은경, 진중권 이런 분들에게 좀 멀리하시라고 했어요. 뭐라든가요? 그냥 뭐 특별히 답은 없어지고 저는 그 건의만 그랬어요. 혹시 씹히셨나요? 그래도 전방위로 소통은 많이 하시네. 예, 뭐 통화는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전화 받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 좀 비판하기 약간 마음에 걸리죠. 아니 모든 후보들이 다 전화 오니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저는 소신껏 방송은 비판은 소신껏 합니다. 소신껏. 요건 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 나중에 이 얘기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탄핵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민주당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탄핵 청원 국회에 하는 청원이죠. 110만이 넘었다는 거죠. 천 소장님이 얼마까지 갈까요? 아니 그 뭐 저는 이 수치가 뭐 200에서 뭐 250만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그게 이 전체 탄핵이라는 어떤 중대 사안에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87년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2번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역풍이 세게 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뭔가 바람이 확 세게 불었던 건데 실은 둘을 관통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국민 여론이 거의 한 85%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건 약간 헌정 질서를 한번 이렇게 흔드는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갈 때도 그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사안으로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여론이 더 많았었고 이게 탄핵감이냐 아니냐는 여론도
탄핵감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탄핵을 했더니 국민들이 한 거의 한 8, 90%가 반대하는 여론으로 확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주고 여러 가지 부당한 개입이라든가 그런 이제 경고 및 시그널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탄핵이 마치 이제 될 것 같은 또는 그 사전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과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경고와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만이 넘으면 또는 지금 수준에서 상당히 이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지난 그 총선 때 잠깐만요. 변호사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대. 제가 보기에는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총선 때 그 완전히 엄청난 참패를 했잖아요. 87년 이후 여당으로서는 최대 네. 참패인데 근데 그때 1차로 한 게 대독 사과였고 2차로 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비공식 사과였거든요.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지나치도록 선거 패배를 텔레비전은 보시나 선거 패배를 알고는 계시나 싶을 정도 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그 지화자하면서 건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기 여당들 의원들과의 워크숍에서는 그래서 여론에 둔감한 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단 입장을 보면 이거를 어떤 하나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실제 탄핵까지 추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수가 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거죠. 이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응하고 같이 발맞춰 간다 이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탄핵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뭔가 절차에 착수하냐 그럴 계획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숫자의 상승세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고 이게 뭐 그동안 뭐 옛날에 청와대에서 했던 그 청원이랑은 또 좀 다르게 뭐 중복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고 실명 인증도 제대로 해야 돼서 사실상 한 명당 한 번밖에 못 하는 그런 청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이 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호응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내고 있는 거고 뭐 법사위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을 실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덧붙인 단서는 당이 어떤 지침을 갖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에는 이제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하는 처리를 두고 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약간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약간 편의적인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이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시죠. 그리고 그 최고위원도 몇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 법사위원으로? 뭐 장경태 의원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지도부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당론이나 지침을 정해서 법사위에 뭔가 하다라는 방식으로 가기도 애매한 것이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법사위에서 어떤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실무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뭐 이 탄핵 청원이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동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건 맞는데 막상 여기서 갑자기 진짜 민주당이 우리 진짜 탄핵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무리수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탄핵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사유가 명료하게 안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너무 설익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견인차로 이제 삼아서,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아서 좀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다만 그 압박이 통하려면 대통령께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뭐 듣지는 않고 계신 것 같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내용보다 사람들이 감정이 약간 상한 것 같아요. 뭐라도 얘기하면 좀 듣는 척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 청원이요. 네. 북한식 표현에 하면 10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봐요. 1000만까지 간다고? 북한에서 계속 1000만 갈 거라고 지금 계속 탄핵 선동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이제 북한에서 0.7% 선동하면 될 일도 안 되죠. 지금 계속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아마 옛날에 그것까지도 캐치를 하신 거구나. 예, 야. 기사가 다 있으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47만까지 갔죠. 147만. 근데요. 이걸 역으로요. 5만 가지고 청문회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니까 위헌정당 해산해라. 이런 청원 올리면요. 몇만이 놀까요? 저는 상당히 논다. 얼마나 올까요? 이만큼 논다 봐요. 이만큼. 요만큼. 근데 더 많이 노는 게 하나 있어. 뭐? 이재명을 구속해라.
이재명을 사법 처리해라. 이러면 이게 저는 하루에 100만 논다 봅니다. 저희 보수 유튜버들이 딱 다 올리면 하루에 100만 층은 논다 봅니다. 그다음 둘째 날은 계속 올라가겠죠. 왜? 이미 우리나라는 이게 보수 진보가 이미 양단으로 이게 양극화가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천만까지는 안 가겠죠. 북한 이야기고 몇백만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사리분별하죠. 그러니까 꼭 이거 근데 뭐- 정말 이걸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청래 위원장 이걸 청문회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뭐 어쩔 건데. 제가 막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빨리 서버 닫아야죠. 서버 닫아야죠. 닫으라고. 뭘 그 서버 정수라고 그러면 빨리 이게 닫아야 할 수 없는 탄핵인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정청래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장을 밝히기는 한 게 국회법 제 125조 청원 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뭐 김용민 그 정책수석 부대표신가요? 아무튼 이분도 이제 당직을 맡고 계신데 이분도 청문회가 이달 말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걸 하나의 계기 삼아서 실질적인 뭐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되 이 여론에 반응하는 형태로 청문회를 할 수는 있다. 지금 이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 탄핵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 가서 지금 탄핵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판결이 났죠. 기각이 됐고, 이번 이제 네 분을 추가로 탄핵할 건데 이건 법사위를 좀 회부해 놓은 상태죠. 요거는 또 우리 서준 변호사님이 흥분하실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청문회에 안 나갈 겁니다. 검사들이. 네. 당연히 나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형사소추에 관여하거나 재판 관여할 때 목적일 때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안 나갈 거예요. 근데 벌써 안 나가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 명령을 하석에 강제로 끌어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한해서 강제로 동행 명령할 수 있고요. 청문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란 게 있어요. 청문회도 동행 명령을 하자. 따라서는 검사들이 안 나가면 동행 명령이 안 되면 허지부지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게 어떻게 칼잡이 수사검사들이 피고인들이 또 이렇게 범죄자의 변호인들이 부르는 법사위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도덕이 청문회 하는데 포졸이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저는 당연히 그 출석 안 할 걸로 보고, 안 하면 이게 동행 명령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끝난다 이래 봅니다. 포졸이 잘못하면 또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 사유들이 민주당도 왜 청문회 하겠어요?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오케이. 반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앞에 있었던 3명의 검사 탄핵과는 확실히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절차 자체도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 속출할 때는 바로 이제 본회의 의결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 과정을 거쳐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검사 조직이라는 게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고, 어떤 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있어도 뭐 수사나 감찰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내놓기보다는 그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검사들도 관련돼서 위법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된 만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뭐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뭐 비위 의혹이 제기됐는데 덮고 넘어가야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걸 한 번 더 묻고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 소장님. 저는 이 사안은 이제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매우 과감한 정치 기획과 정무적 기획을 하고 계시다. 과감한. 예, 이게 이제 무슨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신 거죠? 아니요, 신중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과감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무슨 뭐 정치 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론의 역풍도 다 알고 있었다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4명 중에 3명이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에 그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핵심 부장검사급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을 우리 역지사지해 보면 특히나 이제 지금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대해서는 갑자기 5월 초중순경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파티라는 의혹이 있었다는 걸 막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대부분 다 뒤집어졌거든요. 사실관계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했는데, 그때도 이게 뭔가 탄핵으로 가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여러 가지 정황상 들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까지를 봤을 때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고비 중에 하나를 사법 리스크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법적 이슈에 대한 정무적 대응이랄까요? 그래서 흔들기를 보통 방어를 하는 뭐 이렇게 규탄하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통으로 흔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핵심 목표는 뭐냐? 시간 끌기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행자부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탄핵을 했는데 당시에도 뭐 탄핵을 될 거라고 하진 않고 약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장관 탄핵을 해본 거죠. 그때 6개월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이게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계속 수사나 기소나 이런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 끄는 것 자체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검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이게 이슈가 돼서 정신산만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결국 그러면 이제 이번에 검사 탄핵은 방탄용 정치적 무기로 쓰는 거다. 그런데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방탄용 무기인데 방탄이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탄인 거예요. 그냥 방어하는 방탄이란 말은 좀 약간 방어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의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차원이다. 그렇죠. 아주 대담한, 엄청나게 대담한. 그래서 이게 되게 세다. 그 기획력이나 그 감이 되게 세다. 이런 점에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소 변호사 혹시 뭐 보태실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요? 동의. 그 댓글에 소정욱 변호사 화이팅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팬들 많죠, 요즘. 아니 없습니다. 길거리 가면 알아보시고 막 그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하시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예. 저 옛날에 방송 많이 할 때 할아버지 한 분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방송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죠. 또 칭찬하는 사람 만나면 또 힘도 되고 솔직히 그죠. 자, 국회에 가봅니다.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한 거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를 알고 한 거죠. 알고 사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과 뭐 이렇게 협의해서 그러면 제3의 대안을 만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류를 보니까 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닫아놓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절대 다수의 의견이냐,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되게 묘하게 뭐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안에 대해서 또는 뭐 협상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닫아놓지는 않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편으로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어쨌든 이걸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안 고민에도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측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대 이 원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방침은 확실하죠. 이제 19일에 최혜병의 그 사망 1주기가 되기 전에 재표결까지 무조건 끝낸다라는 방침인 거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셔도 그리고 정말 재표결에서 뭐 저희가 또다시 결국에 법안이 좀 무산되는 결과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또 하고 그래서 될 계속해서 때까지? 전 될 때까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역풍이 없는 사안이다. 그럴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소 변호사 용산은 거부권 행사하는 건 확실하죠? 예, 확실하고요. 네. 이번에 총평하면 점수로 보면 안철수는 0점. 왜요? 혼자 이게 찬성했잖아요. 찬성했다고. 빵점. 국회의원이 소신껏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이게 그 당론이고요. 네. 또 이게 자유파의 그 일반 여론에도 반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100점을 주고 싶은 게 그 김재섭 100점. 하고 주진우 의원이 중요해.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잘했어요. 그건 몇 점이에요, 그럼? 100점 두 분 다. 둘 다 100점? 근데 왜 잘했냐 하나만 하면 오늘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나왔거든요. 경북경찰청에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중에 5명만 하고 나머지를 뺀 게 임성근 사단장도 빠졌고요. 네. 근데 그 위에 밑에 부사관들 있잖아요. 중사. 이분들도 이게 빠졌어요. 네. 저는 주진우 필리버스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8일 만에 박정훈 대령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기재할 수 있는지 이걸 지적했어요.
주진우도 검사 출신이잖아. 우리 이재명 대장동 수사를 8일 만에 끝내서 한 10명 기소하면 이게 수사입니까? 박정훈 대령이 일주일 남짓 8일 조사해서 사단장까지 다 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기재한 거 이거 부실 수사 아니냐? 수사권도 없지만 요걸 이게 필리버스터 먹혀서 김재섭 의원이 그걸 듣고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입특의 중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임성근 사단장만 자꾸 뭐 대통령실 구하려고 하는데 중사 입장 보여요. 중사가 그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직속 상사잖아. 근데 이런 분을 재판에 해봐야 변호사비 날리고 계속 처벌하면 이게 과연 최상배의 뜻일까요? 저는 처벌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는 문제고 특히 밑에 힘없는 이런 이게 부사관들까지 처벌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았는데 진행자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했습니다. 그나저나 유승민 의원이 좀 전에 우리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충분히 소상하게 국민한테 밝히고 또 사과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하면 이거는 여론이 돌아설 거다라고 보던데 그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이제 뭐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좀 들어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저는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잘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분의 발언 중에 진짜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분이 필리버스터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최혜병 사망 사태 관련해서 이런 가정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최혜병의 사망 사태를 군 장비 파손 사태에 비유하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유였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정말 경악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이 주진우 의원의 발언 말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최상병 사태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에서 이 최혜병 사태를 오로지 정치적인 그 시야에 갇혀서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정부 여당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 본질이라고요? 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공식석상에 나와서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인식에도 굉장히 경악을 했고, 이 뭐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이 초반까지 국회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 하나 거부하겠다고 상임위 다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개원식 참석 안 한다 그러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최혜병 특검법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치에 관심 없는 뭐 제 친구들 중에서 뭐라 하냐면, 본인들이랑 관련 없는 사안이면 왜 그렇게까지 반대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떳떳하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수상쩍게 행동하고 의혹이 더 증폭되고 국민들 열받게 하고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나 그냥 그거는 좀 핵심 사안이랑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히려 이제 원래 질문하셨던 게 지금 이제 특검법 가결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인 걸 보여주는 한 또 징후인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뭔가 이렇게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가지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작전을 어떻게 짤 건지를 고민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통과시켜서 거부권 된 다음에 다시 또 할 건지, 아니면 좀 몇 박자 한 달, 두 달, 세 달인데 뭔가 기다려가지고 여당을 좀 교란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작전을 짤 건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거부권 횟수를 늘리자가 지금 약간 전술적 목표인 것 같아요. 횟수. 네, 그래서 그냥 대통령 거부권을 뭐 10개, 20개, 30개 해서 역대 최악의 거부권 대통령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면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냥 남는 장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 한쪽에서는 계속 뭔가 강행으로 통과시키고 한쪽 대통령에서는 무조건 또 거부권만 행사하고, 그럼 그게 약간 양쪽 다 좀 못난이 경쟁하는 걸 볼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한쪽에서 절제하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힘을 행사하는 거랑, 힘이 많으니까 그냥 힘을 쓰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도 국민들이 물론 장난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쁘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적 명분 있는 사안인 건 명백한데, 뭔가 사력 있거나 절제하거나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어떤 자세와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정치 공방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게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뭐
제가 그 보면 뭐 대구 경북도 되게 높게 나와요. 네. 대구 경북도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거든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명백하고 저도 적극 지지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과연 이게 민주당한테 뭐 이후에 길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계속 전달하는 게 과연 민주당한테 이로울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하게 돼 있으니까 비교섭단체를 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제일 의원 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조국 대표가 추천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서 절충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한 명 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협의해서 또 다른 특검을 한 명 후보로 추천하면 2명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하면 이런 거는 해법이 안 돼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뭐 추천권도 문제는 많은데 네.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과연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이 심의위원회까지 오늘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공처가 또 하는데 뭐 굳이 특검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이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와 이게 대법원장 추천이나 이렇게 대안을 발의했을 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측이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별 내용이 없다면서요. 실제로 까봐도 별거 없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하면 되지. 근데 떳떳함에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떳떳한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조사받는 사람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떳떳하니까. 아니 앵커님 떳떳하니까 누가 조사받으라면 좋습니까? 아니 이제 권력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많이 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 말은 과거 정부들도 그랬죠.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때 특검해야지. 아니 당신들이 범죄 아무것도 죄 없다면서 왜 안 받냐? 특검 안 받자가 범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합쳐서 한 거의 200건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 혐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특검 추천 주체를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논의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후보도 뭐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도 본인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피할 수 있냐라고 묻잖아요. 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게 무산되면 또 할 것 같거든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제까지 이 최혜병의 죽음 일주기가 지나면서도 만약에 진상규명도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정부 여당이 걱정해야 되는 사태일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내려놨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특검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이 뭐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2분 남았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여쭐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경선으로 갑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은 하나요? 뭐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그럼 두 분이 경쟁. 그렇게 되겠죠. 최고위는 좀 경쟁자들이 많아요. 최고위는 뭐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흥행은 좀 어떻게 봐요? 지금 국회의원 어떻게 또 흥행이 좀 되고 있는 구도인 것 같고, 그죠?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이라 취재 좀 해보니요. 네. 김두관 후보는 군수까지는 평판이 괜찮아요. 근데 군수 이후부터는 영 이게 평판이 안 좋아요. 딱 군수감입니다. 군수까지 이장하고 군수까지 평판이 하셨는데 뭐 괜찮다니까요. 군수감이라고까지. 근데 도지사부터 갑자기 장관부터는 이게 평판이 영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덜덜인데 아무 흥행이 안 돼. 안 놓으면 못합니다. 왜 갑자기 김두관 전 의원한테 그렇게 제가 또 고향이 그 경남에서 도지사 뭐 디스를 취재해봤더니- 세게 하시네? 예? 디스를 세게 아니, 하시네. 군수까지 잘했다잖아요. 군수까지 평판이 괜찮다니까. 그래요? 군수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칭찬이죠. 저는 그거 칭찬 뒤에 거더 잘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제 방어하는 입장인데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박용준 당시 의원이랑 1대1로 붙어서 77.7%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파워가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이 그때 수치와 자꾸 비교될 여지가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러저런 신경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그럼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7.7보다? 선거라는 게 기본으로는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선거의 기본은 구도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예상하지 못하게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고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된 것처럼 선거라는 건 기본 구도가 있는데 범친명 대 범비명이라는 구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20%는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약간 거슬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분이랑 삼색 정치 토크 진행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